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김자영 사무관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 사업을 앞에 잠깐 10분 정도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문을 주신 건 중에 해킹 피해 사례가 2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건이 올라왔는데요. 처음으로 받은 건이었는데 그 건들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자문을 드린 바를 좀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 지원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도입 배경, 그다음에 운영 방안, 예방 설명회 개최, 마지막으로 예방 가이드 제공 이렇게 4가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은요. 아시다시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에서 견제를 많이 하게 되고 공세를 하게 돼서 국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요. 그런 발생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외국 법령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따라서 위험 부담이 크고 또 국제 계약 등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들에 많이 있어서 비용이 너무 높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 국제법무과에서 이러한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자문단은요, 일단 어떤 걸 제공하느냐 하면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역 거래, 해외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의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요. 그러한 해외 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자문위원이 총 150명 있으신데요. 자문단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자문위원들을 말을 하는 건데 단장은 저희 과의 국제법무 과장이 하고 계시고 이 150명 중에는 95명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변호사도 있지만 중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러시아 변호사, 심지어 아르헨티나 변호사 이런 외국 변호사분들까지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변리사분 3분, 외국법 자문사 3명, 교수, 연구원 45명, 법무부의 저와 같은 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건들을 이제 다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자문위원분들한테 이렇게 사건을 의뢰를 드리고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다시 그 의뢰한 중소기업분들에게 그 답변을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간단한 건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직원이 직접 자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요, 무역 거래 및 해외 진출을 하는 중소기업인데요. 무역 거래나 해외 진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문제고 이 사건의 의뢰 내용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매출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그 표식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문 범위는 계약서, 협약서 등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드리는 것이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해외 회사를 설립하거나 할 때 정관 검토를 하거나 그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드리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 또 그 밖에 그냥 일반적으로 현지 법률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할 때 해석을 해드리거나 적용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www.9988lo.com입니다. 여기에서 그 빨간색 네모 쳐져 있는 회원가입 부분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 접수란에 국제사건, 국내사건, 국제사건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제사건란입니다. 그래서 국제사건을 클릭하셔서 그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국내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전적으로 국내 이슈만 있는 국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옆에 있는 상사법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과의 그 사업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사법무과에서 하는 국내 사건은 그 변호사를 일단 수임을 하게 연결을 시켜 드리는데요. 다만 무료가 아니고 완전히 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로 진행이 되고 그 저희 그 법무부에서 약간의 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측면이고요. 국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저희 국제법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문 그 해당 건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번호도 적어놨는데요. 02-2110-3661로 전화하셔서 이 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법무부에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메일도 있는데 이메일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아서 전화로 일단 뭐 물어보시면 저희가 인터넷에 올리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그 형식을 올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 현황표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은 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기업 현황표라는 것은 저희 그 국제법무과에서 만든 형식인데요. 거기에 이제 연매출을 적게 돼 있어서 그 연매출을 기준으로 이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약간 이런 법률 자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무료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들은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모두 익명은 아니지만 그 비밀번호를 걸게 돼 있어서 글쓴이하고 관리자만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써주시게 되면 이제 사건 절차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글을 써주시면 신청 접수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국제법무과에서 이제 이거를 자문위원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자문 의뢰 상태로 바뀌고요. 마지막에 자문의 결과로서 검토 의견을 받아서 다시 이 글에 약간 댓글 형식으로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거기에 첨부 파일로 보통 올리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처리 완료로 그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 부분을 보시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이 쓰신 글을 직접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신청 접수, 뭐 법무부의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 의뢰, 법무부의 담당 자문위원에 대한 진행 경과 확인, 처리 완료 같은 현 상태들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종결 방식이 자문단 자문 의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문위원분들한테 자문 의뢰를 해서 그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고 종결일, 그다음에 기업 현황표 나와 있고요. 상담 내용 관련 첨부 파일에 이제 답변을 올려드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문 결과를 확인하시면 그와 함께 설문지 작성란이 나오는데요. 이 법률 자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자문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얼마나 도움이 됐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한 그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그에 대해서 저희 사업을 좀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 설명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과 같은 설명회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해외 설명회와 국제 설명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저희 국제법무과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민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설명회를 하거나 저희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24개국 37개 도시에서 변호사 등을 초빙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현지 법률에 대해서 그 현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로펌의 지사에 나가 있는 변호사들 같은 분들을 초빙해서 그 설명회를 좀 하고 있고요. 무역사절단의 현지 수출 계약 시에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국내 현장에서 해외 진출 관련한 법률 자문이나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무역사절단의 사전 간담회 시에도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제분쟁 예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드린 그 비즈니스 가이드라는 것을 발간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중국 1, 2, 3편, 베트남 1, 2편, 캄보디아 편이 발간이 됐고요. 2012년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2013년에 인도네시아, 미얀마 편을 발간을 했는데요. 주로 그 수록돼 있는 내용들은 그 해당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수출을 할 때 유의해야 될 그 현지의 법률적인 법제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과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요. 온라인으로도 다 올려놓았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리즈가 있는데요.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라는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수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중국편 같은 경우에는 중문, 영문, 한글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표준계약서를 담고 있어서 이 또한 PDF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으로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중국편, 12년에 러시아, 13년에 일본, 인도, 중국 2편은 또 지재권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가이드라는 것도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식재산권에만 한정된 그런 내용이고요. 2014년에 발간이 되었고, 한 가지 또 안내 말씀 드릴 것이, 아까 비즈니스 가이드 중에는요, 중국 1, 2, 3, 베트남 1, 2, 캄보디아 편은 지금 2010년 거라서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다시 나올 예정이고요. 중동하고 중남미 편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2015년 안에 모두 발간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방 가이드들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방지 가이드를 PDF 파일로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 법률 지원 서비스 안내를 드리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무역 해킹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주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받은 사례들 2건이 있어서 그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자문 의뢰 배경을 보자면 X사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셀러였는데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멕시코 회사에 공구를 수출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Y사랑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2014년 12월에 입금 기한이었고 2015년 2월에 또 입금 기한이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37,000불에 해당하는 입금을 받았어야 됐고 2015년 2월에는 45,000불에 해당하는 대금이었는데요. 2회에
걸쳐서 입금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회 때는 왜 입금이 안 되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2회까지 안 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Y사한테 물어본 거죠. 왜 입금을 안 하냐? 그랬더니 Y사의 대답은 되게 뜬금없게도 이미 입금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X사가 계좌를 변경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 이메일에는 기존 계좌인 한국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영국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 영국 계좌로 이 입금처를 변경하니 이 변경된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아예 첨부를 해서 보냈는데요. 이 이메일에는 굉장히 어이없게도 X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 상표라든지 문구라든지 뭐 홍보 문구, 이름, 대표자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그런 것들이 모두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X회사 이메일 내용은 X회사의 계장을 변경하였으니 입금을 변경된 영국 계좌로 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뱅크 인포메이션 부분을 보시면 뱅크 네임에 바클레이스 뱅크라고 해서 이 글로벌 영국 은행을 지정을 하였고요. 어카운트 네임에도 이 회사 X회사 인더스트리 똑같이 넣었고 어카운트 넘버, 뭐 소팅 넘버, IBAN 넘버, 스위프트 코드 모두 다 정확하게 해서 넣었고요. 하지만 X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물론 전혀 무관한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이름란에도 무슨 인더스트리 코 프레지던트 대표 이름까지 그 똑같이 넣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해킹이라고 생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X사와 멕시코의 Y사는 이 바클레이즈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영국 은행으로부터 거절을 받았는데요. 거절 이유가 일단 수익자의 명의가 X사 명의로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급 정지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환을 요청하려면 입금한 그 거의 8만 2천 불이죠. 8천만 원 이상의 그 금액을 멕시코 Y사와 X사가 뭐 같이든 어떻게든 예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만 누가 언제 어떻게 X사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는지 입증을 하면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X사가 저희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의를 하신 사안이었는데요. 이러한 이메일 해킹으로 인해서 지급받지 못한 8만 2천 불에 대한 구제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멕시코 Y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 은행, 바클레이즈 은행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해킹한 해커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세 번째 해커들에 대한 해커를 뭐 잡을 수만 있으면 대응 방안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겠죠.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면 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집중을 해서 자문을 드렸습니다. 그 매수인인 멕시코 Y사, 그러니까 해킹된 이메일을 받고 돈을 엉뚱한 계좌로 보낸 그 상대방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요. 먼저 계약서가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제6조에 보면 대금 지급의 조항이 있었는데요. 페이먼트 조항인데 여기에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판매자는 물품을 선적하는 대로 구매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른 방식의 대금 지급 방식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대금을 인보이스 데이트 이후로 60일 이내에 판매자의 다음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선적 후 모든 선적 서류들을 팩스로 송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슨 은행, 이건 한국은행이었습니다. 한국은행, 한국 부산 무슨 동 지점, 계좌번호 뭐뭐뭐 이렇게 특정을 아예 그 계약서에 집어넣어 놓은 거였거든요. 이게 기존 계좌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방식의 대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는지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그 계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나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자문위원이었던 변호사의 자문은
어땠냐면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X사는 멕시코 Y사한테 그냥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형식적으로는 이메일을 보내서 그냥 나 계좌를 변경하겠다라고 한 것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X사와 멕시코에 있는 Y사가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는지, 두 번째로 과거에 X사가 지급처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겠죠. 세 번째로 X사가 계약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당사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를 확인해 왔는지, 그러니까 지급처가 아니더라도 무슨 물량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사항의 변경에 대한 것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 그냥 이메일로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뭔가 특별한 다른 팩스로 보낸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라는 것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의 합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 무효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고 Y사에 대해서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Y사의 과실을 들어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겠다라는 자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Y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처는 끊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실무상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겠는데요. 은행은 X사 명의로 된 가짜 계좌에 돈이 있으나 반환을 거절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측에 위 계좌의 실제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송금된 금액이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를 입증해서 반환을 요청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 해커들이 이 이메일이 한마디로 이 이메일이 해킹된 이메일이고 전혀 제3자한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모두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 해킹의 주체라든지 계좌 개설 경위 등이 밝혀지면 그러한 수사 결과를 은행에 제출해서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피해 사례입니다. 한국의 A사인데요. A사도 셀러였습니다. 수출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 업체는 사우디 회사에 금속 가공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사우디 비사는 2015년 5월에 입금일이었는데요. 72,000불,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입금을 했다고 하는데 1차로 5월 12일에 입금을 했는데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어서 일단 송금이 안 됐다. 라고 통지가 왔고요. 2차로 5월 16일에 송금을 했다고 해서 송금증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전혀 다른 일본 은행의 계좌가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사가 사용하던 은행 계좌는 한국 은행 계좌였는데 엉뚱하게도 일본 은행, 들어보지도 못한 일본 은행 계좌가 적혀 있어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본 사안이었는데요. 사우디 비사가 보내온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9일 이전에, 그러니까 한 4월쯤에 A사가 이메일을 보내서 일본 회사가 A사를 인수를 해서 한국 계좌가 아닌 일본 계좌로 송금 계좌를 바꿨다라고 알려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비사는 4월 19일에 일본 은행으로 대금을 입금했다라고 보내왔는데요. 여기서 A사가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B사의 말로는 이메일 해킹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B사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하느냐라고 저희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질의를 해온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정말로 해킹된 이메일을 받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파악을 했을 때 해킹되었다는 주장을 조금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B사가 일본 은행에 입금을 했다는 날짜가 4월 19일이었고요. 그 후에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어서 계좌번호에 오류가 맨 처음에 한국은행에 보냈는데 거기에 뭐 자꾸 입금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A사가 너네 계좌번호 틀렸다라고 해서 변경을 한 날짜가 5월 12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에 입금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국은행에 입금을 했다는 것이 약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사 스스로도 이게 좀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사안이었고요. 사실 4월 19일에 일본 계좌로 입금을 했다면 5월 12일에 계좌번호 틀리게 해서 한국은행에 다시 송금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무역 관련해서 이메일 해킹 사례가 급증하다 보니 그러한 사례를 약간 남용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당한 것은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B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은 뭐 소송과 중재가 있으나 사우디에 가서 소송을 하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 중재를 하는 것을 자문을 드린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두 건에 대해서 보면서 약간 나름대로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적어놨는데요. 사실 대응으로는 예방이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이메일 해킹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금 지급 방식을 약정할 때 TT가 아닌 LC를 사용하시라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신용장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은행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좌 변경 통지 같은 것들이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한번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입금처 바뀌었어라고 해서 개인이 그냥 확인해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한번 확인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안전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뭐 수수료 같은 문제들 때문에 모두 LC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좀 섞어서 선불금은 TT 방식, 잔금은 LC 방식 등을 이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방으로서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설명드렸던 사례 1번과 사례 2번의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면 사례 1번은 계약서가 있었고 사례 2번은 계약서가 없이 그냥 주문서만으로 거래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특정한 계좌를 딱 못 박아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너네가 이상한 계좌에 돈 넣은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생기는데요. 그게 아니고 주문서만으로 거래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사실 페이먼트에 대한 조항 같은 것들이 잘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중재에 갔을 때 법률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계약서에 대금 지급 계좌를 특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를 특정할 때 물론 변경을 언젠가 할 수는 있으니까 양 당사자가 유선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여기에 특정한 계좌를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것을 어렵게 확실히 변경이 될 때에만 변경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PO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방을 하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안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이메일 계좌가 해킹당한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구제받는 것이 최우선이고 다만 이러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범인을 밝혀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피해자가 있을 때 물론 그 상대방도 피해자지만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그 현실이고요. 지금 지방법원에서도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는 많지 않아서 판례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유일한 법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그 발표였고요.